진짜 우리 이창훈 대표님을 뵌 게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거 지금 시작한 거야? 네, 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앵커 하던 시절에 그때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시장이 맞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거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대표님이 중간에 이제 뭐 운용사나 이쪽에 계시다가 잠깐 나와 계실 때 방송을 좀 많이 하셨었고 그렇죠. 네. 또 다시 이제 들어가셔서 어디 직책을 또 맡으셨을 때 그렇죠. 방송을 조금 못 안 하시다가 하지.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제 네. 야인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도 예. 내가 이제 공무원 연금에 네. CIO를 하다 나왔으니까 올해 초에 나오신 작년에 거예요? 나왔죠. 아 작년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나와서 1년 동안은 방송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뭐 공직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아유,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안 하다가 딱 1년 지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처음 나온 거지. 또 요즘에 그 동학개미들 많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 사실 그 우리 이창훈 대표님 같은 분의 그 식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식견은 뭐 소견이지 소견. 그러니까 저는 그 대표님이라는 게 더 많이 편해가지고 나도 대표가 편해요. 단장 그러면 단장 전 CIO 약간 무슨 응원단장 같아. 개미들을 위한 응원단장으로. 아 그렇죠. 나는 이 유튜브가 이렇게 대세인 걸 잘 몰랐어요. 네, 그때 네. 3TV인가 3프로 삼 TV에 김동완 소장을 네. 옛날에도 좀 알던 아유 사람인데 원체 유명하신 분이라. 그때 좌안리하고 뭐 대담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난 나갔는데 맞습니다, 난 좌안리도 그렇게 스타인지도 잘 몰랐어. 아. 그냥 업계에서 메리츠 대표 정도는 알았는데 네네네. 그때 조회수가 60만인가 나왔어요. 저희는 그 정도 안 나올 텐데 이거.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유튜브가 네. 대세구나. 네네. 야 진짜 내가 보니까 유튜브에 모든 거 웬만한 건 다 있더라.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건 지구상에 없대요. 아 그래. 이번에 이제 동학개미라 그러는데 근데 난 사실 그 동학이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게 사실은 실패한 그러니까 저기 농민운동이어서. 왜냐면 이제 의도나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이지만 그랬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잖아. 근데 누가 그냥 그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개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겨야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보통은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나면 네. 바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따라 붙고 이런 게 그동안에 못 그게 옛날에는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가 개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스마트 마니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에는 이 유튜브도 상당히 기여했을 거라고 봐요. 옛날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증권회사 리서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었는데 개인들은 그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됐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나만 해도 뭐 궁금해. 그럼 유튜브에 가서 쳐. 그럼 웬만한 거 다 있더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그런 면에서 옛날보다 불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거든.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면 기관 투자가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 그렇지. 사실 우리 그 이창훈 대표님 프로필을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유튜브 나오는 전문가들, 기관 투자자 출신들 중에서도 거의 뭐 커리어로 따지면은 커리어는 괜찮지. 아니 커리어만 괜찮은 건 아니고 일단은 삼성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 팀장, 설립 멤버죠. 설립 멤버 삼성 자산운용.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 자산운용 내가 세웠다. 그렇지. 왜냐면 한 10명이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사원번호가 3번이었거든. 1003. 그래서 내가 일대 주식운용 팀장을 한 거죠. 거의 지금 분위기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라떼를 좋아하시죠. 근데 지금 삼성자산이 자산 규모가 뭐 100조가 넘었어. 그럼요. 우리가 1조가 넘었다고 전직원이 제주도를 갔던 기억이 있거든.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아마 98년이나 9년쯤 됐겠지. 진짜 라떼. 그 다음이 한국금융지주. 네. 그래서 상무. 그때 임원 TF 5명이 이제 지금 김남구 회장님 모시고 1년 동안 예금보험공사에서 주로 사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내가 보기에 4,565인가에 샀거든. 한 투를 예보해서. 그렇지. 이제는 뭐 시간이 10년도 넘었으니까 아유, 이제 뭐 비밀 보장 이런 거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한국금융지주 이만큼 키웠다라는 키운 말씀이셨고. 건 아니고 키운 거는 김남구 회장님이 그죠. 진짜로 그분이 오너지만 내가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엔 계급장 뛰고 붙어도 아는 게 제일 많아. 우리 이 업에 대해서. 김남국 회장님들 섭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 그 김남국 회장님 전화하면 받으시나요? 아이고 전화는 받겠지. 근데 전화는 안 되지. 하여튼 그 후에 맥쿼리 자산운용에서도 CIO CIO는 아니었고 네, CIO 아니었어요? 옛날에 했던 맥쿼리는 맥쿼리 했다가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했다가 문 닫았는데 그것도 내가 설립할 때 들어갔죠. 설립면. 다 설립을 하셨네. 잠깐만 지금 있잖아요. 맥쿼리 인프라는 그냥 펀드고 네네. 그건 자산운용사가 아니고 지금 있는 맥쿼리 자산운용은 옛날에 베어링이죠. 베어링. 베어링을 맥쿼리 증권이 인수를 한 거죠. 베어링 자산운용. 그렇지. 그 다음에가 한국투자신탁운용 CIO는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동원 CIO 하면서 그 다음에 지주에 간 거예요. 금융지주 그 전에. 근데 뭐 바이오그래피 할 일 있어요? 아니 요거는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빨리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프루덴셜 했잖아. 맥쿼리 다음에 프루덴셜인가요? 아니죠. 맥쿼리 그 사이에 있다가 또 있는- 예. 동원 갔다가 예. 동원에서 한투 인수하고 그 다음에 한투 금융지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루덴셜의 대표로 간 거죠. 모르겠다. 하여튼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프루덴셜 자산운용은 이제 대표이사를 대표였죠. 하셨었고 겸직했지. CIO와 맞다. CIO도 하시면서 그 운용 총괄도 하시면서 그렇지. 대표이사도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자문사를 차렸지. 지금. 맞아. 그 사람 5년 하다 개고생하고 문 닫는 거지. 내가 느꼈는데 마켓을 잘못 읽으셨나? 이런 거죠. 왜냐면 낭사는 예. 고객이 원하는 걸 하는 거지.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 백화점에서는 명품을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 슈퍼에서 명품을 갖다 팔리겠어? 다른 그러니까 거죠. 나는 명품을 파는 슈퍼였다. 명품을 파는 슈퍼마켓 주인이었다. 그게 팔리겠어.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 커리어는 공무원 연금공단, 네, CIO로 가야 예, 죠 자금운용단 단장,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 여기가 규모가 지금 7조 이상 되죠. 8조 가까이. 아니 내가 있을 때 한 10조 됐는데 지금은 한 8조 뭐 7조 할 거예요. 왜 줄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제일 그 먼저 생긴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에요. 국민연금보다 그죠. 더. 국민연금은 이제 후에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생겼고 사학연금도 생겼고 연금의 구조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제일 먼저 고갈된 거지. 공무원연금은 지금 고갈돼서 정부에서 돈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많이 넣어줘야 돼. 군인연금은 완전히 거덜나 있고. 그리고 이제 사학연금 뒤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고 네네네. 국민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20년까지는 돈이 늘어날 거예요. 국민연금 한 3,000조까지 늘어날 거예요. 국민연금은 그렇죠. 하여튼간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제일 큰 손 출신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한 15분, 10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화려한 커리어를 이제 갖고 계시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행복하셨던 순간은 행복했던 순간? 네. 없지.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매번 시장에서 붙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얘기하려면 예. 내가 첫 번째 직장 들어갔어요. 첫 번째 직장이 국민투자신탁이었거든요. 예. 이건 자산운용사가 뭐 200개가 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 투자신탁 회사라고 그랬는데 예.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죠.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내가 국민투자신탁 들어가서 대리 승진을 했어요. 처음에 조사부에 있었거든요. 예. 그 조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애널리스트 그렇죠. 업무를 하는 그 그렇죠. 조사. 네. 그때는 이제 운용과 판매사가 합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조사부에 있었죠. 기업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대리 승진을 하니까 네. 그땐 영업점이 있었거든요. 네. 다 영업점을 나가는 게 원칙이야. 방배지점의 판촉 담당 대리를 내가 한 7, 8개월 했어요. 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게 주식을 껴안고 간다는 거는 늘 불확실성이 있고 늘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늘 이게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의 변동성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투자신탁은 이 채권을 시가평가하기 전이거든. 장부가 평가할 때이기 때문에 네네네. 금리가 한 15%쯤 됐어.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 그 시절에는 뭐 은행 예금도 금리가 엄청 높았을 때. 그러니까 은행보다도 한 3% 높았어. 18% 이렇게 하니까 영업은 그냥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운용을 할 때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몇몇 출연하신 분들도 그랬고 좀 밤잠이 편안한 투자, 행복한 투자, 뭐 마이너스 한 10% 되더라도 크게 이제 걱정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왜 당장 핸드폰 툭툭 몇 번만 그렇죠. 치면은 내 잔고가 얼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과연 투자자들이 행복할까? 마음이 편할까? 이러질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왜냐하면 요새 이제 그 뭐 장투하세요, 그런 장기 투자 뭐 이런 게 엄청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단타를 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그동안 장기 투자로서 돈을 벌 수 있었냐. 좀 다른 얘기거든. 우리가 가까운 예만 보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나스닥은 1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 들고 그냥 견디면 무조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철학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이 있었던 거고 우리 시장은 내내 2000포인트 박스권이잖아요. 박스 P였었고. 그러니까 그런 장에서 그러면 바이앤홀드 해갖고 돈을 벌 수 있었겠냐?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걸 이제 많은 전업 투자자들도 그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 시장이 또 빨리빨리 변화하잖아요. 시장의 테마들도 빨리빨리 변화하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트레이딩 개념으로 트레이딩하지 않았으면 돈 버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우리 개미 투자자가 뭐 덜 스마트, 미국 투자자보다 덜 스마트한 게 아니고 시장의 환경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투할 수 있는 장투에서 좋은 환경이라면 다 장투했겠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도 나와서 퇴직연금을 이렇게 내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퇴직연금을 뭐 위험 관리해 준다고 저 위험 자산을 60%인가 이렇게밖에 못 내요. 제한을 하죠. 내 돈인데 왜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을 못 하게 해놨어. 주식을 못 한다는 말이 주식을 못 하고 펀드나 ETF를 하라는 거예요. 알 주식은 이제 또 제한이 있죠. 그것도 상품에 따라서. 아니 내 돈인데 왜 그래?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결국 사람들이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간접 투자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 빼고 나와서 지금 동학개미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그러니까 아니면 ETF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운용 시장을 개편하면서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 옛날처럼 그러니까 원래 자산운용회사가 주도하는 장이어야 되는데 판매사가 주도하는 장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운용과 판매가 같이 있었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내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자산운용사 들어올 수 있게 열었는데, 그 대내 개방을 할 때 운용사와 판매사를 분리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증권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용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수료 배분이 판매 수수료가 70%, 더 크죠. 훨씬 크죠. 운용 수수료가 30%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자보다 유통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그렇게 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과 보수 체계가 아니에요. 그냥 정률. 그러니까 정률. 무조건 펀드를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쵸, 수익률 상관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된 거는 또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연락이 오죠. 한번 이제 팔고 새로운 거 가입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과 보수 체계를 도입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도 뮤추얼 펀드가 도입됐어요. 옛날에. 내 기억은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뮤추얼 펀드가 도입됐었는데 우리 그 외환위기 이후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미래에셋이 컸죠. 왜냐하면 첫 해 성과 보수를 한 1,000억 정도 받았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해는 이제 그 성과 보수를 갑자기 많이 벌어가니까 저 규제당국 금감에서 없애버렸거든. 그것도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펀드를 많이 파는 게 장땡인 거예요. 펀드의 성과는 상관없어. 왜냐면 펀드가 손실이 나도 저걸 수수료를 떼어가니까. 많이 팔고 자주 팔고. 그렇지. 돌리고 손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고객 퍼스트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고객들이 너무 많이 당한 거지. 그래서 간접 펀드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하여간 비즈니스 이 구조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가 다 그렇게 됐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공모펀드는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공모펀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돈을 빼가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고 팔아서 돈을 환매한 금액을 내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수익률 또 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또 불신을 하고 이게 맞아요. 지금 한 10년째 거의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모펀드 쪼그라들고 뭐 사모펀드는 이번에 이제 좀 사고들 많이 쳐가지고 또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요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하여로 치면 헤지 펀드잖아요. 그건 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런 거를 굉장히 디레귤레이션을 하려고 그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멈칫했거든. 그 후에 이제 디레귤레이션이 됐는데 규제 완화.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그 라임 터지고 나서 한번 뜯어보니까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사모펀드가 아니야.
말만 공모처럼 사모예요. 한 말만 사모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자 펀드거든. 쪽에서 비싼 거 카피. 네, 그냥 똑같은 거를 갖다가 복사해 갖고서 49명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사모펀드지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거든. 네. 그럼 공모펀드의 규제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 사모펀드가 잘못돼서 예를 들면 뭐 사기가 났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클럽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도 그러면 전문 영역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로서 내가 책임지고 그냥 나가면 되네. 근데 그렇죠.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터졌어. 그러면 판매사에서 물어달라고 막 데모하고 막 금감에 데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 투자가 아니라는 거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한테 팔 수 있게끔 규제로 안 한 거야. 왜냐면 금액도 처음에 5억, 3억 이랬거든. 그러다 1억으로 낮췄다가. 그러니까 낮추고 제일 또 결정적인 문제는 보니까 난 좀 확 나가던데 그 우리가 reconcile이라고 하거든요. 예? reconcile 한다고 그러는데 그 뭐 너무- 대사.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대사한다. 실물 대사. 실물 대사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서류상에 있는 거하고 실제 물건이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하듯이. 공공기관에 예.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그래놓고서 엉뚱한 걸 투자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속인 근데 거죠. 당부상으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걸로 돼 있고 네네네.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공모펀드에는 그거를 수탁은행에서 실물 대사를 하게 돼 있고. 공모펀드는. 근데 사모펀드는 그걸 규제로 안 한다고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 골 때리는 게 이런 거 터지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는 내가 보기엔 사실 규제 당국이 문제거든. 그거 잘못한 거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근데 문제가 터지면 규제 당국이 딱 칼자루 들고 나와서 판매사, 운영사 막 검사하고 걔네들 죽이잖아.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뜨거운 물 나오면 찬물 좀 확 돌렸다가 찬물 나오면 뜨거운 물 좀 확 돌렸다가 또 여기서 뜨거운 물 차가 놀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사모펀드 엄청나게 또 규제를 할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장 쭉 쪼그라들 그러니까. 거고 은행 증권사 사모펀드 또 안 팔려고 할 거고 이 악순환인데. 제가 보기엔 진짜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네. 공공의 효율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공공의 효율성.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항상 외국 뭐더라 무슨 경쟁력 분석 기관 이런 데서 서베이 하는 거 보면 항상 한국이라는 국가 경쟁력은 좋은데 이 중에서 꼴찌하는 게 항상 그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일관성이더라고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잖아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제로 싸. 밸류에이션이 싸요 한국에. 예. 근데 그게 옛날에는 북한, 남북 문제. 네,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그거 아니거든.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공공의 비효율성. 두 번째로는 가버넌스 이슈거든요. 예. 가버넌스 이슈도 꼭 뭐가 좋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너십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를 봐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그러니까 창업자가 있는데 그렇지.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분이 뭐 30-40% 갖고 이게 또 아니니까요. 아니지 창업자 경영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창업자 경영을 하고.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난 봐. 근데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보기엔 이 레귤레이션 이슈가 많아요. 개인들이 내가 보기엔 기관 투자가 이길 수 있다고 봐요. 투자에서. 한국의 기관 투자가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규제가 많아. 촘촘하게 그거를 소위 얘기해서 공모펀드를 소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여러분들도 아마 운용보고서 받아볼 거예요.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동료마다 하나씩 오잖아요. 그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내가 전문가지만 읽어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투자한 게 수익률이 얼마나 나와 있고 왜 이런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게 핵심인데 보면 막 복잡해. 어렵게 돼 있고 내 수익률은 나와 있지도 않아. 거의 형식적이야. 연금 이런 데들 보면은 거의 옴짝달싹 못하게 다 이렇게 촘촘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규제라고 하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 보잖아요. 부동산 정책 뭐 무진장 많이 내놓잖아. 내놓을수록 악행이 되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 시장이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시장 자본주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장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내가 보기엔 이 규제라고 하는 결국 부동산 시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가 생각했던 그 원래 의도는 부동산 값을 안 올라가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파트가 아닌가요?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가격을 안 올리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안정화시키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안정화가 아니라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한국전력의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죠. 지금 0.2?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독점이잖아. 그렇죠. 우리 생활에 경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네네. 그거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럼 밸류에이션은 더 많이 줘야지. 근데 왜 한전이 0.2밖에 안 되겠어요?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보기엔 우리가 그렇게 시장 내에서도 뭔가 그런 이 레귤레이션 시스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용이 되는 거거든. 주식 하시는 동학계 의원들도 주식이 좋아지려면 정치가 좋아야 돼. 아유, 댓글 많이 달리겠다. 정부 집권 세력이 뭐 맞닥뜨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정치 구조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말씀하실 때 항상 제가 댓글로도 그렇고 어떻게 다는지 아세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 뭐 정치가 됐든 정책이 됐든 정치가 선진화되는 게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보는 게 북한하고 비교해봐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 한민족이잖아. 그리고 60년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럼 뭐 차이가 뭐겠어요? 정치 체제의 차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내가 보기엔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쁘지 않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라는 특성 또 시장을 이해하는 시장주의 차원에서는 이제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고 증권사 사장도 하시고 아니면은 금융지주 임원을 하신 분들도 이제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펀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네. 아니 원래 주소 없이 하는 거래요. 맞습니다만 하세요 또 하세요. 맞습니다만